오늘 내용은 그간의 사회보장정보원이 갖고 있던 사업이나 시스템이 사회보장급여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스템적인 이야기에 익숙하실 건데, 오늘 이야기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이야기라보다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고립과 관계 단절과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노력, 공동체적인 노력과 관련되어서 국가의 기본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준비된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2000년에 미국의 사학자인 로버트 퍼트남이 되게 재밌는 책을 냈습니다. 볼링 어롱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단어가 너무 재밌어가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볼링 어롱, 그 도시 안에서 볼링을 혼자 치는 커뮤니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동체의 그 붕괴와 그리고 그 소생에 대한 관련된 2000년 초반에, 세기 초에 퍼트남 교수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2020년 로리나 허처 교수가 우리 시대는 많은 ICT로 초연결 세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고립의 시대다. 그래서 론리 센츄리 시대라고 시대를 진단합니다. 21세기 초반에 그 공동체의 붕괴와 사회적 관계의 단절, 그리고 고립의 시대가 우리 시대의 진단이 있습니다. 1990년에 이제 그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복지국가론인데, 복지 그 전후의 그 자본주의에서의 복지가 갖고 있는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복지 유형을 했습니다. 개인을 중심으로 두거나 가족을 중심으로 두거나 국가가 개인이 갖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생애주기별 위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고 부담할 것이냐는 걸 놓고서 스웨덴식의 어떤 사민주의적인 복지국가 모델,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가족을 중심으로 한 모델, 그리고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복지국가 유형을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근 20년대를 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향후에 어떤 이 고립의 시대의 자본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정말 디지털 복지국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책도 되게 재밌는 책인데, 그 노벨 경제학을 받았던 디톤과 케이스가 쓴, 미국은 최근에 아마 유튜브에서 심상치 않게 보는 동영상 중에 거리를 중독된 상태에서 죽은 것도 아닌 것이 살은 것도 아닌 것이 좀비처럼 비틀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죠? 약물에 취해 있고 알코올에 취해 있고 결국은 자살로 귀결된. 그래서 디턴 교수는 절망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룬 오늘 주제가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기본계획인데, 절망사일까, 아니면 사회적인 고립사일까, 아니면 미국식의 지금 만연한 퍼트남이 2000년대 초반에 맡았던 정말 그냥 커뮤니티의 그냥 사회적 관계의 어떤 붕괴 정도 이야기했던 것들, 지금 미국이 절망사를 이야기하는 정도의 사회로 자본주의의 미래가 갈 건지. 그래서 제목도 Future of Capital이에요. 있습니다. 이 방향에서 우리는 어떤 경로를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사회적인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계획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본계획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사회의 인구 트렌드들을 보시면 한국 사회 인구 사회적인 어떤 기본적인 추세도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가 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관계망이 OECD 기준으로 보면 OECD 41개 국가 중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지지망에 대한 퀄리티가 41개 국가 중 38위 정도입니다. 사회에서 뭔가 도움을 요구하고 그걸 지지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라는 것들이 어떤 양과 질, 특히 질적인 부분, 손님일 수 있는 지지망이라는 것들이 수준이 38 수준이라는 거죠. 손잡을 데가 없으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귀결이라는 것들이 뭘까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작년에 경찰청 변사 사건 기록을 기본 데이터로 해서 복지부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고독사에 대한 통계를 5년치를 지금 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빨간색 선은 보시면, 사선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추세가 한국 사회 고독사
추이도 보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하면 3,378명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추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나중에 오늘 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일 제가 사례 신청 분석할 때 고독사를 어떻게 좀 이렇게 디텍트해서 어떻게 통계로 잡고 또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화하고 또는 정책화하고 개입할 거냐는 부분에 관련돼서 고독사의 정의와 관련돼서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에서도 고독사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5, 60대가 차지하는 고독사의 특히 5, 60대 특히 남자에서 58.6% 정도가 되는 걸로 작년에 고독사 현황 통계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5년 추계를 보더라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데, 이건 역시 내일 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전후로 하면서 어떤 인구군들은 좀 코로나 전후로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렇게 60대 넘어서 70대로 가면 코로나 시기에는 조금 이제 감소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의 영향일지 고독사로 체크되는 것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병사로 체크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 관련돼서는 코로나 전후에 관련된 좀 분석들은 내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하고 좀 관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과 관련되어서 보시면 왼쪽에 표에 보시면 어떻든 수급 이력이 있었던 사망자의 38.7%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기초생활 수급이 아니거나 이 수급 여부가 체크 안 되는 미상인 것도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가 경찰청 변사사건 데이터니까 저희 사회보장 데이터하고 매칭을 하더라도 미스매칭 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확인이 안 되는 건데, 어떻든 이제 수급 중이었던 수급 이력이 있는 게 36.7%가 있고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서 사각지대 발굴 이력이 있는 경우가 이제 15.3%로 돼 있는데, 여기에도 인구의 어떤 그룹에 따라서 수급의 유무 부분들이 약간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고독사 중에서도 자살이냐 병사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이제 변사 사건 기록을 통해서 이제 자살, 병사 이런 부분들 확인하는 건데, 큰 특징은 자살의 비중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16.5%에서 19.5% 인구고, 청년 세대로 갈수록 자살 사망이 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이거는 아마 내일도 오시고 지난번에 한번 초청해서 들어보기도 했는데, 그 부산의 그 영도구의 경위님이 실제로 그때 오셔서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분이 그 고독사 현장에 갔을 때 청년 세대는 아무것도 없고, 그죠? 아무것도 없고, 대개는 90%의 본인이 본 것들은 거의 100%가 고독사에서 청년들의 경우에는 자살이었다라고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 수치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은 지금 생명존중재단입니까? 그게 자살예방센터죠, 중앙 옛날에는. 동일한 2021년도에 그 전체 한국에서 자살 통계 중에서 경제적인 경제생활 문제로 자살한 사망 수가 3,190명으로 이제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한 숫자가 3,190인데, 이게 고독사의 사망의 자살과 하면 이게 고독사 중에 자살의 비중이라는 게 16.5%에서 19.5%잖아요. 이게 미스매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고독사의 사망 원인 위험 변이라는 부분들은 기존의 경제적인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이게 사회보장 급여나 이런 부분에 개입할 수 없는 뭔가 그 비자발적인 배제, 제도적인 배제의 군 안에 들어가 있어서 또 다르게 뭔가 시스템에서의 발굴의 모형이든 개입에 대한 어떤 접근의 방식들이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좀 담겨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보 데이터를 붙여서 이제 했던 내용인데, 40대 밑으로는 알코올과 관련된 부분이 질환이 있었던 거고, 5, 60대 오면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부분이 있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당뇨, 고혈압 이런 부분들이 그 질환을 갖고 있던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그 2020년 사회보장 정보 포럼의 3차 포럼에서 제가 이 그림을 좀 그려서 되게 재밌게 보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에 통계를 보면 아까 그 표에 있는 것처럼 기초수급이 38%, 비대상이 48.1%, 그리고 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독사의 사망자들이 수급하면서 이제 받고 있으면서 고독사이거나 아니면 3번에 해당하는 구조적인 사각지대 또는 제도적인 배제 또는 비자발적인 배제 영역에서 비대상이 상황되어 있는 분포되어 있습니다. 1과 2의 중심에 놓고 있는 거고, 사각지대 시스템도 2의 중심에서 1로 해서 뭔가 자격이 있으면 수급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3에 해당하는 말씀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커버할 거냐, 제도적으로 커버하고 아니면 전달 체계로 커버할 거냐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위험군 요인들에서 어떻게 조기에 발견할 거냐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데이터도 없고 정보도 없을 수 있는 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고립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공적 서비스 접근이 막대 그래프 이게 밑에 보시면 전혀 없는 제로 밑에죠. 이렇게 오른쪽 밑에 좀 보면 없으면 사회적 고립의 위험 정도가 심화되어서 소위 말하는 고위험군이 포함되어서 극단적인 상황들이 갈 가능성들이 있는 군으로 보여집니다. 보사연의 정세정, 김기태 이 두 분이 이제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라는 걸 하면서 되게 재밌는 그룹을 나눴는데, 도움을 원하거나 도움을 받을 곳이 있는 유무에 관련되어서 이제 집단을 4개 그룹을 잡고, 특히 도움을 받을 곳이 없고 원하지도 않는 이제 고립군을 표기를 했는데,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우울이나 스트레스 도움의 여부, 큰 돈이 필요할 때 도움 가능 여부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체크하는 변수 자체는 되게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그룹을 했는데, 요렇게 좀 해봤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타원형으로 이렇게 1과 3, 2에 걸쳐 있는 고독사의 어떤 사망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봤는데, 요 분류 구조를 보면 실제로 여기에 점정적 있지만 고립의 경우에는 이 자격이 없어서 비수급 상태에 있으면서 원하지도 않거나, 아까 말했던 디턴 교수가 말한 절망은 이 상태에서 알코올이나 약물이나 결국은 이제 자살이나 이런 걸로 귀결되는 자살 고형에서 이쪽에 어떻든 가장 큰 위험군들로 배치되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 그룹들은 어떤 이쪽에 우리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에서 커버 가능하지 않는 구조라서 이걸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커버해 갈 거냐는 부분이 과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보사연의 이현주 박사님이 작년에 이제 사회보장 사각지대 정책 대안을 학술대에서 하면서 결국은 이거 아니냐, 적용 대상의 커버리지하고 적격 비율에서 완화해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비수급이 자격이 있지만 비수급인데 이 부분들을 해서 수급률을 제거하고 이 포괄성, 적용과 적격 이 부분들을 하면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본 건데, 저는 다시 이 그림 그리면 이 비자발적인 이 부분들은 커버리지를 좀 넓히거나 수급 자격을 넓히는 방식으로 포괄성을 하면 이 수급되는 구조 이쪽으로 가는 거고, 자발적인 배제 부분들은 좀 이렇게 높이는 이 방식인데, 이쪽은 이제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소위 이제 포괄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할 거냐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로 가능할 거냐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저는 있습니다. 이게 노르웨이나 이제 유럽, 북유럽 같은 경우는 커버리지나 그 수급 자격에 대한 고민은 소위 말하는 삼인주의적인 그 복지국가,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데서는 그 고민도 있지만 사실은 어디에 그 중점을 두냐 하면 일선에서 스트리트 레벨에서 소위 말해서 일선 관료라고 하는 사회복지사, 우리식으로 하면 사회복지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이 사람들이 소위 클라이언트나 시민들을 만나는 접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나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다루어지고 취급되는지 이 인터랙션을 어떻게 질을 높이냐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도 향후에 복지국가가 질적으로 비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 있는데 연결과 사회적 단절과 고립의 문제들 개입하는 지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도 그 송파 세모녀부터 해가지고 뭐 작년에도 고독사 기본계획은 발표 안 됐지만 수원 건성구 세모녀 사건에 대해서 복지사각지 발굴 지원체계 개선 대책 그리고 뭐 늦었지만 5월 18일 날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하고 관련된 중요한 이벤트들이 사회적인 이벤트들이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대책들이 있었고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뭐 변수 모형 뭐 이런 것들이 꾸준히 했죠. 근데 아까 전제하고 설명했던 그런 그룹핑으로 되는 대상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개입할 거냐는 부분에서 보면 어떤 죽음을 일까? 그게 그냥 고독사, 사회적 고립사, 절망사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도 기본계획에서는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해서 4개 큰 뭐 카테고리로 목표하고 핵심 과제들을 했죠. 보시면 굵게 안 돼. 제가 이게 뭐 PPT는 공유를 하겠습니다만 많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2가지 핵심적인 정책의 키워드라고 찾으면 빅데이터 또는 시스템과 공동체 뭐 의식했든 안 했든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예방과 관련 수행체계와 관련돼서 중앙에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만들고 기본의 초안에서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중앙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 위탁하고 정보원이 정책 수립 지원이나 시스템 운영,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지자체 모니터링 평가, 지역별 예방지원센터 협력과 관련된 과제들을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계획 수립과 지정과 관련해서는 예방의 그 국가의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들을 수립하는 데 지원하고 시도, 시군구 시행 계획들을 모니터링 하거나 평가하는 업무들이 중앙지원센터의 업무들로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계획에 나오는 지금 시스템이 발견의 단계에서 전국민 위기 알림 신고 시스템이라는 앱을 이용하는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이것과 그리고 고독사 정보 시스템과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이제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인공지능 복지도우미 이 3가지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독사 정보 시스템은 개념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복지부 지역복지과 들어가서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해서 고독사 대행은 고독사 동향 시스템을 들고 갔었습니다. 오케이 되어서 가다가 고독사 어느 순간에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 갔었습니다. 마지막에 일주일 남겼고 고독사 정보 시스템으로 그래서 기본계획의 최종은 고독사 정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그 시연되고 구현되는 어떻든 메커니즘 똑같고 이 처리 아키텍처 똑같습니다. 이 부분들. 굳이 뒷이야기를 좀 설명하면 이 고독사 정보 시스템의 뭔가 벤치마킹은 자살 동향 시스템이라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이제 관리 운영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것들은 아까 말했던 생명 존중 재단 그쪽과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뭔가 그 데이터들을 이용하는 구조인데 그게 이제 벤치마킹인데 고독사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회 안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서 법안 심사 중인데 막판에 법무부가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변사사건 기록과 관련되어서 정보 연계하는 부분에
조금 이제 신중 검토를 얘기해서 막판 지금 조율 중인데, 오히려 대법원에서 가족관계 등록 자료들은 대법원이 워낙 뭐 이제 힘 있는 데니까 잘 연계 안 해줄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그건 이제 되고 다른 부분 됐는데, 예, 형사사법정보가 경찰청 있지만 이제 법무부에서 지금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예, 진행이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서는 시스템들이 뭐 그런저런 것들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자체가 지금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복지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저 점선을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복지 기술의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정보원의 노인 맞춤 돌봄에 뭐 안심, 알림, 백내 장비 이런 걸 뛰어넘어서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건 역시 지자체가 지역의 군소업체들과 개발하고 활용하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있는데, 그 파란색으로 한 것처럼 제가 쭉 그 시범사업 지자체가 지금 전국의 13개 시도에 39개 시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쭉 좀 돌아보면서 느낀 거는 개인정보 보호, 정보 보안과 관련돼 전혀 안 됩니다. 저는 더 심각하게 생각했는 것들은 여기서 발생되고 있는,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 대상자,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그 생활활동과 관련된 굉장히 그 스트리밍한 데이터들이 소위 개발하고 소위 운영하는 업체가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하이 퀄리티 저는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 구조, 통합 관리 구조들이 없습니다. 관제센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향후에 저희들이 그런 기술 표준이라든가 이 생활 데이터의 통합 DB 구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좀 전체 가이드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발생되는 실생활에서 발생되고는 위험 정보들을 어떻게 그 사회보장 정보를 중앙이 갖고 있는 사회보장 데이터나 연계되는 정보들과 결합해서 실제로 고위험군들에 관련된 실질적인 위험 변인들을 어떻게 찾아낼 거라는 부분도 향후에 고독사 예방 관리에서의 빅데이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군별로 뭐 지원형 안전 안부 확인형 생활 지원은 일상생활 유지는 해서 뭔가 그림은 연구진에서 그려서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작동은 아직까지는 시범사업 단계고, 어떤 군을 위험군을 할 건지, 이게를 청년, 중장년 그리고 노년으로 해서 세대 구분을 해서 갈 건지, 아니면 최근에 고독사 통계에 나타났지만 시도 단위의 통계가 밖에 없지만 시군구나 그 밑단위 소지역 단위의 통계를 보면 분명히 고독사 발생 지역별로 지역 간 어떤 불균형들이 있고 다빈도 지역들이 있는데 어떻게 개입할 거냐는 부분 놓고 보면, 이게 이 고독사 또는 사회적 고립가구 이용구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디자인, 제공 체계, 전달 체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울 관악구 대학동이라는 데 갔다 왔어요. 80년대 그 슬럼과 빈민 지역에서의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이제 어려운 분들을 그 어떻든 뭔가 복지적인 개입들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의 인파워링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데, 제일 왼쪽에는 공짜 밥 식당 역할도 하고, 뭐 저런 소소하게 모임 공간, 그리고 소소하게 심리 상담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걸 굳이 넣었냐 하면 이게 소지역의 소통 연결 공간 만들기라는 것들은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이제 휴직 들어갔는데 이관영 지역복지과 서기관한테 그랬습니다. 내년에도 기재부가 시범사업 넘어서 전국화 해주실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과장님이 되게 관심 가지고 밀어줄 것 같으니까 전국의 소지역 단위의 다빈도 고독사 발생 지역을 전략적으로 세팅해서 희망위험센터 같은 컨셉으로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50개 지역 전략적으로. 그게 정말 다 깔아서 뭔가 해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책적으로 의미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 희망위험센터 여러분들한테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행복위험
희망이염 센터. 그 관계와 소통과 관계를 연결해주고 거기에서 흐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에 어떤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에서의 희망이염센터. 뭐 이 발상들을 좀 해봤었습니다. 안 됐지만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커버리지나 소위 말하는 수급 자격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일선의 현장에서 누군가의 스트리트 레벨에서의 관료든 뭔가 볼런티어십이든 찾아가서 연결하고 어떤 연결의 공간에 참여시키는 과정들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일선 관료라고 하면 일선 관료들의 역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일선 관료론을 보면 최근에는 ICT나 IT 기술혁명에 있어서 이게 스크린 수준을 갔다가 시스템 수준에 가서 그 역할들이 이제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 수준에 가면 이제 그냥 자율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시스템 촉진자적인 역할 그리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시스템 레벨에서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게 시스템과 그리고 일선의 어떤 소위 말하는 워커들이 어떻게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발견하고 개입하는데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구조로 고민해서 실제로 일선 관료로서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기 정체성은 향후에 통합돌봄의 사례관리사가 될 건지 아니면 데이터를 컬렉트하고 관리하고 어떻든 간에 분석까지는 안 되고 분석하고 예측해서 내려주면 그 판단에 의해서 뭔가 개입하는 소위 말하는 영국에서 말하는 연결사회복지사 역할을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이 향후에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방식으로 갔을 때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모형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가이드에 따라서 움직이는 룰에 기반한 어떤 대상을 분류하고 개입하고 예측하는 데 관련된 프로파일링의 방식들이 있고 지난 10여 년 동안 상당 부분 케이스 워커들이 기반한 프로파일링 대상들 구분하고 수급이 될 건지 말 건지 사례관리 대상이 될 건지 말지 이분이 사회적 고립의 위험군인지 아닌지를 했던 그 프로파일링에서 개입했던 방식이 있다면 향후에 뭔가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통계적인 프로파일링 기반한 시대로 갈 건데 이미 고용의 실업에 관련된 장기 실업자를 예측하고 개입하는 부분 관련된 5시단의 이 프로파일링 기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일한 모형보다는 이 세 가지에 관한 어떤 두 개, 세 개가 결합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향후에 사회적 고립과 위험 가구들을 디텍트하고 그리고 뭔가 개입하기 위한 프로파일링에 대한 방안들을 찾아내는 데 대해서 좀 벤치마킹할 여지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정보원에서 가야 될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아닐까라는 뭐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레임이라는 뭐 한국말로 번역돼서 비너시 스피커라고 런던 정경대 총장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what we owe each other. 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서로에게 의무를 지는 것. 이게 이제 일종의 소셜 컨트랙트, 사회적 계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복지국가도 어떻든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라 보면 이 시대에는 고립의 시대에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요구하고 그런 사회적 계약의 내용들과 관련되어서 뭔가 규범들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 사회 고립의 시대에 each other 서로 신세를 지는 것 이런 지점에서 어떻든 우리가 고민하고 물어봐야 될 퀘스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독사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고민을 하실 텐데 고독사는 사후관리가 없는 사업이지요. 네, 사람이 죽으면 사후관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방적인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독사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좀 고민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시사점, 바로 사후관리라기보다는 돌아가신 분들을 보통 자살은 심리적 부검이라 얘기하지만 이 고독사 하신 분들은 환경적인 부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도출해서
그것이 이제 변수화되고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순환 속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는가 고민을 해봤고요. 근데 제가 왜 저 장표를 얘기했냐면 아무래도 위기가구나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위기 아동들에 대한 모형 발굴을 하면서 그 현황들을 좀 보다 보니까 이 고독사와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저는 저 장표에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저 부분을 저렇게 한쪽으로만 고민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고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대상자도 수급과 적격이라고 표현하는 저 장표, 저게 2, 3분면이 되겠죠? 네. 2분면, 3분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저희가 분석하다 보면 전 책임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자발적 사회적 그 제도적인 배제라고 하는 저렇게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각지대 발굴 모형이 좀 더 수급자를 권리구제적인 차원에서 제도에 들어와야 되나 아직 모르기 때문에 더 발굴하는 쪽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 사회가 다변화되고 이 부분은 옛날부터 고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커트라인을 정하는 그 비적격에 들어갔고 그래서 수급을 받지 못했으나 발견하고 뭔가 제도화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사각지대였다면 저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좀 더 큰 부분에서 서 있는 것이 고독사이다. 왜냐하면 고독사는 수급 제도에 들어왔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주장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 들어왔느냐 아니냐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핵심적인 변수가 무엇이냐, 취약계층이라는 빈곤이라는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 플러스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섣부르게 예측을 한다, 발굴한다라는 얘기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이 고독사는 그러다 보면 너무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숙제를 주셔가지고 급하게 몇 가지의 논문들을 봤는데 지금 전 책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까지 나온 부분들은 고독사 처음 개입될 때는 중장년층의 1인 가구의 남성 이것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지만 새롭게 지금 뜨고 있는 변수들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청년 그리고 지역 어디에 사는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역 베이스 그 두 가지들이 많은 연구에서 이제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위기가구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고민해야 돼라는 이제 부서니까 이제 거기부터 저도 아이디어를 좀 고민을 해보면 청년은 지금 현재 청년을 발견해 나가는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나 특히 중장년층은 변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청년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좀 더 변수 발굴들이 되어져야 된다. 지금 현재 실업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실직 이런 부분들로 변수들은 들어왔는데 그 부분들이 발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가, 그 부분은 살짝 그냥 탐색적인 어떤 분석만을 해봤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만으로도 일단 제도권으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단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공공구조에 들어올 허들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럼 다른 변수들을 좀 보자라고 한다면 결국은 요새 많이 뜨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 SNS라든가 어딘가 글을 올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이들이 갖는 고립감, 그래서 끝으로 자살로 가는. 근데 여기에서는 자살까지는 조금 범위가 너무 벌어지니까 그들이 갖는 고립감들이 무엇인가를 조금 그런 쪽에서 분석을 해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지역 베이스는 정말 이제 쪽반촌, 임대 아파트 이게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모든 연구가 이제 하나를 바라보고 우리 송인주 박사님이나 그다음에 보사연에서의 연구나 다른 연구들에서도 보면 지역 베이스를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우리 그 사각지대에서 아직 모형으로 오픈하지는 약간 몇 가지의 좀
문제들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하지 못하는 모형이지만 현재 마련되어 있는 게 GIS 모형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혐오시설이 주변에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모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 박사님들이 좀 봐주신다면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저기서 이제 보게 되면 결국 모형은 예전에 지금까지의 모형의 트렌드는 다 넣고 빅데이터를 넣고 기계가 봐주는 어떤 변수들을 좀 도출을 한다면 약간의 트렌드는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모형들. 근데 제가 현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앞단에서의 우리 연구자들과 분석가들이 많은 분석들을 하면 할수록 모형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변수들을 골라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또 하나 좀 고민이 되는 거는, 저는 복지사각지대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2분면과 4분면에 있는 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번에 연구센터에서도 우리 박사님이 또 사각지대의 유형군을 뭐 살펴본다든지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있다 보면 거기서 핵심적인 변수를 발굴해낼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다양한 분석들이 선행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죽었으면 문제고 살고 있으면 문제 아니고 너무 이쪽에 치중된 거 아닌가.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 ICT 접근을 봐도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더라고요. 이게 문화적인 어떤 특성이기도 하긴 하겠지만 진짜 뭔가 고립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이제 외국인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해서 우리도 좀 이쪽을 좀 지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한쪽에 너무 쏠려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좀 고민을 했고요. 이 고독사 정보 시스템에서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릴 거는 아까 책임님도 말씀하셨지만 통계청 국가자살 동향 시스템 2009년부터 이제 했던 이 시스템 우리가 이제 벤치마크할 선례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역은 다르지만 어쨌든 후발주자로서 선발주자들이 했던 어떤 잘한 점을 또 본받고 못한 거는 또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은 참 좋은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국가자살 동향 시스템이 현재까지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 어느 지점인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걸 통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고민거리가 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국가자살 동향 시스템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통계도 내고 자살 통계도 내고 현황 파악, 통계라는 건 이제 우리 통계집의 그 현황 통계도 내고 사업도 지원하고 하는 어떤 이런 모양인데, 이제 자살 발생 2개월 후에 지자체라든가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주기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늦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1년 아마 주기로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그게 당겨져서 2개월까지 당겨졌는데 보다 좀 더 좁혀야 되지 않은가라는 것들이 지금 관계기관들의 의견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이 정보 시스템 역시 실시간으로 좀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향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내용이 다양한데, 지금 이 자살 동향 시스템은 통계청,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이렇게 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그 고독사 정보 시스템이 훨씬 더 많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의 내용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선발주자가 또 이건 내부적으로 사각지대라든가 위기아동이라든가 선발주자가 있고 우리 안에 많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내용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낫지 않은가. 물론 지속적으로 발굴을 좀 해야 되겠지만요. 현재 어쨌든 간에 보다 많고 보다 풍부한 데이터가 좀 필요로 하다라는 이슈들이 제기가 되어 있고, 네. 고독사 정보 시스템에서도 현재는 정형 데이터에서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비정형 데이터의 어떤 방향성, 이런 방향성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세 번째는 모수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자살 예방 기본 계획에 추가적으로 자살자의 데이터를 계속 추가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독사가 그 경찰청 데이터만으로 우리가 정부의 고독사를 모두 알 수는 없거든요. 여기도 이제 데이터 모수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건데, 이를테면 자녀가 부모님의 이제 혼자 고독사한 걸
봤는데 그냥 알아서 장례를 치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어떤 그림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봐야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라는 그림도 명확하게 나올 텐데, 이런 모수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전체 모수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네 번째는 개인정보 관련된 겁니다. 지금 자살 예방법 개정한 이후에 자살 시도자 정보라든가 유가족 정보를 경찰청이 그 관계기관에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제가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정보는 그 사자 정보이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조금 넘어서서 유가족에 대한 정보들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그분을 둘러싼 어떤 주변인들에 대한 정보들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그림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자살예방법 개정에도 선례가 있으니 이런 선례들을 따라서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들도, 이 주변인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경찰의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시스템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뭘 할 건데? 이라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이 데이터를 볼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데이터 뭐 할 것인가, 그다음에 잘했는지 어땠는지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왜냐면 이게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잘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이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좀 마이너한 거긴 한데 지도 제작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그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대한 부분들, 저는 주거 특성이라든가 복지기관이 좀 물려있는 거, 민간이나 공공기관 복지기관 밀려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도 제작을 통해서 관계자들이 보고서 거기서 어떤 의사결정을 판단을 하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독사에 대한 모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는 부분인데, 특히 지난달에 그 고독사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는데 2조의 고독사 정의와 관련된 것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홀로 살던 사람이라는 거를 사회적 고립 상태에 살던 사람이 임종해서 일정 시간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로 해서, 이미 법의 정의로 보면 고독사라기보다는 사회적 고립사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 경찰청 변사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1인 가구 중심의 고독사의 어떤 통계, 모수 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원천 자료들을 갖고 고독사를 추정할 거냐는 부분, 모수를 정의할 거냐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두 번째 또 유익하게 들은 부분은 어떻든 고독사 정보 시스템을 어떻든 내년에 ISP BPR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것도 일정으로 지금 쭉 진행되는데, 향후에 물론 중앙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가 뭐 진행되고 운영하겠지만, 여기서 발생되는 어떻든 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거버넌스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 안에 전달체계 문제, 정책의 집행체계, 정보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부분들도 다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 센터가 준비하고 있는 원래 한 3번 정도 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 포럼에서도 좀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네.